우리는 그라운드 위에서 영웅의 화려한 귀환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것은 현대 축구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한 리더의 처참한 고립이었습니다.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마주한 뼈아픈 성적표는 단순히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나 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낡고 경직된 과거의 성공 공식이 정교한 데이터에 기반한 현대 축구 시스템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표본입니다. 우리는 이 참사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부터 그 뼈아픈 분석의 3가지 명백한 근거를 그라운드 위에 팩트로 해부하겠습니다. 분석 근거 첫 번째, 세부 전술과 데이터의 완전한 증발입니다. 상대의 밀집 수비 앞에서 우리는 무의미한 유자 형태의 패스만 돌리거나 목적 없는 측면 크로스만을 남발했습니다. 현대 축구의 핵심인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나 선수 간의 유기적인 스위칭 같은 디테일한 전술 데이터는 그라운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리더의 전술적 고집이 낳은 명백한 구조적 실패입니다. 분석 근거 두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억압한 구시대적 시스템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현재 대표팀 주축 선수들은 매주 유로 최정상급 무대에서 세계 최고 명장들의 현대적 전술을 호흡하며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에 합류하는 순간 세밀한 전술적 움직임 대신 단순한 상명하복식 개조 축구가 강요되며 선수들은 지독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유럽 5대 리그를 모두 제패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나는 선수를 나의 시스템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고 선수의 재능에 맞춰 시스템을 진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전술적 유연성이 선수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할 때 팀의 수평적 소통은 붕괴하고 그라운드에는 지독한 불신만이 남게 됩니다. 분석 근거 세 번째, 위기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플랜 B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이 약점을 간파하고 변칙 전술을 들고 나왔을 때 벤치에서는 아무런 타겟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더의 불안감은 거울 유런을 통해 선수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와 뇌동매매 같은 반칙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바로 대안 없는 리더십이 만들어낸 그라운드 위의 집단 패닉 상태 때문입니다. 공명보호의 뼈아픈 실패는 스포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취해 낡은 프레임을 고집하는 리더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당신의 비즈니스에서도 반드시 파멸을 맞이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지휘하는 리더십은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에 묶여 침몰하고 있습니까? 낡은 리더십의 프레임을 지금 당장 깨부수십시오. 지금 즉시 당신의 삶에 새로운 플랜 B를 실행하십시오. 손흥민이 못해서 졌을까요? 이강인이 못해서 졌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가지고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홍명보 실패 분석 2편입니다. 1편에서 전술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더 뼈아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 안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수들이 못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선수 개인이 아니라 선수를 살리는 구조였습니다. 남아공전 0대1 패배. 결과만 보면 한 골차 패배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을 자력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승 2패, 조 3위, 자력 진출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골을 못 넣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의 구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을 잡으면 결국 에이스, 막히면 다시 에이스, 또 막히면 또 에이스였습니다. 팬들이 말하는 해조 축구. 이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현대 축구에서 에이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에이스는 시스템 안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천재도 고립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쉽습니다. 저 선수만 막아, 저 방향만 타다, 중앙만 줘요.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선수도 혼자서는 경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능이 살아날 판이 없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이고 이강인은 공간을 만들고 흐름을 바꾸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팀 전체가 공간을 열어주지 못하면 그들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천재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손흥민 선발 제외는 가장 큰 논란의 장면이 됐습니다. 감독은 후반 승부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전반에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후반에는 이미 경기가 급해졌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왔을 때 상대는 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승부수는 던졌지만 그 승부수가 먹히는 장면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팩트입니다. 실점 이후 한국은 급해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어디를 열 것인가, 누가 내려오고 누가 침투할 것인가, 벤치가 이 질문에 답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눈에 보인 것은 준비된 플랜 B라기보다 급해진 반복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뛰었습니다. 포기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뛰는데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팀 전체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1번 감독 전술, 2번 축구협회 시스템, 3번 선수 운영, 4번 선수 개인 기량. 번호만 적어도 됩니다. 네 번째 팩트입니다. 이번 실패는 경기장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한국 축구는 시스템 논란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논란은 잠시 사라지지만 결과가 무너지면 모든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 감독이었는가? 왜 이 방식이었는가? 왜 준비된 대안이 보이지 않았는가? 좋은 부품을 모았다고 좋은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축구도 같습니다. 전술은 선수의 자유를 막는 촉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능이 폭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슈퍼카도 진흙탕에서 미끄러집니다. 이 장면은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회사도 조직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잘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스 한 명이 버티고 있으니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스템이 없는 조직에서 에이스는 영웅이 아니라 소모품이 됩니다. 처음에는 박수를 받지만 그 다음에는 당연한 희생이 되고 마지막에는 무너진 책임까지 떠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 없는 조직의 잔인한 결말입니다. 천재는 시스템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천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번 남아공전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천재가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천재를 살릴 시스템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3편에서는 더 깊은 문제를 다룹니다. 왜 한국 축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감독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팩트로 해보겠습니다. 5, 4, 3, 2, 1. 낡은 고집을 셧다운 하십시오. 에이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에이스가 살아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축구에서도 조직에서도 인생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독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선수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반복됐습니다. 한국 축구는 왜 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가? 오늘은 그 구조를 해부합니다. 1편에서는 전술 실패를 봤고 2편에서는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에이스들이 왜 고립됐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감독,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남아공전 0대1 패배 이후 32강 진출이 최종 좌절됐습니다. 조별리그 1승 2패 조 3위. 이 결과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미뤄온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한국 축구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개인에게 몰아갑니다. 감독이 문제다, 선수가 문제다, 컨디션이 문제다, 운이 없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의 실패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한국 축구는 위기 때마다 장기 설계보다 단기 처방을 선택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길 감독, 지금 당장 분위기를 바꿀 카드, 지금 당장 여론을 잠재울 선택에 기대왔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임시 처방으로 버틸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세계 축구는 4년 단위로 준비하고 선수 발굴과 전술 철학과 데이터 분석과 유소년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반면 우리는 결과가 나빠지면 급하게 바꾸고 여론이 흔들리면 또 바꾸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감독은 바뀌는데 축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입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시스템 신뢰가 흔들리면 팀은 출발선부터 불안해집니다.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생기면 결과가 나쁠 때 모든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리더십은 실력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과정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선택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팀의 방향성도 흔들립니다. 네 번째 팩트입니다. 한국 축구는 아직도 에이스 중심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좋은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가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손흥민이 해주길 바라고 이강인이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강팀은 선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수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패스 길을 만들고 압박 위치를 정하고 실점 후 대응 방식을 준비하고 교체 카드의 의미까지 설계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반복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번 감독 전술, 2번 협회 시스템,
3번 유소년 육성, 4번 선수 운영, 번호만 적어도 됩니다. 5번째 팩트입니다. 진짜 강한 조직은 실패 후에 사람만 바꾸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기록하고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칩니다. 이것이 선진 축구와 낡은 축구의 차이입니다.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누구를 욕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월드컵에서는 같은 장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장면은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도 사업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만 바꾸고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얼굴로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낡은 조직은 실패자를 찾습니다. 강한 조직은 실패 원인을 찾습니다. 낡은 조직은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강한 조직은 다시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만듭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살아나려면 스타 1명, 감독 1명, 운 좋은 한 경기에 기대서는 안됩니다. 기준을 세우고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철학을 공유하고 실패를 데이터로 남겨야 합니다. 4편에서는 해외 강팀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세대가 바뀌어도 강하고 왜 어떤 조직은 리더가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지 팩트로 해보겠습니다. 5, 4, 3, 2, 1 낡은 반복을 셧다운하십시오. 사람만 바꾸지 말고 구조를 바꾸십시오.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재설계하십시오. 그것이 축구에서도 조직에서도 인생에서도 다시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한국은 에이스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해외 강팀은 다릅니다. 그들은 에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먼저 만듭니다. 오늘은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축구 구조를 만드는지 해보합니다. 1편에서는 전술 실패를 받고 2편에서는 천재들의 고립을 받습니다. 3편에서는 왜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지 구조를 받습니다. 이제 4편에서는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강팀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차이입니다. 강팀은 감독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감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해놓은 공통 철학입니다. 프랑스는 유망주를 우연히 발견하는 방식에 기대지 않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선수를 찾고 훈련 시설로 연결하고 성장 과정을 추적합니다. 좋은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수가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는 구조를 만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자신들만의 축구 철학을 문서화하고 국가 전체가 공유하려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유럽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 먼저 정의한 것입니다. 독일은 더 뼈아픈 사례입니다. 독일도 한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실패 이후 사람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소년 시스템과 지도자 교육과 리그 구조를 손봤습니다. 실패를 분노로 끝내지 않고 설계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축구가 봐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강팀은 실패 후에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다. 강팀은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고칩니다. 이것이 낡은 조직과 강한 조직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입니다. 강팀은 유소년을 단순히 어린 선수로 보지 않습니다. 미래의 국가대표 데이터로 봅니다. 지금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긴 시간 동안 추적합니다. 그래서 강팀은 선수 개인의 재능만 보지 않습니다. 판단 속도, 공간 이해, 압박 대응, 팀 전술 적응력, 멘탈, 부상 이력까지 함께 봅니다. 축구를 감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기록하고 비교하고 수정합니다. 세 번째 차이입니다. 강팀은 지도자를 키웁니다. 좋은 선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수를 알아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결국 선수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한국 축구가 매번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 선수에게는 열광하지만 그 선수를 만들어낸 지도 시스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팀은 보이지 않는 지도자 구조에 투자합니다. 네 번째 차이입니다. 강팀은 어대표팀과 유소년 대표팀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어린 선수 때부터 어떤 축구를 할지, 어떤 움직임을 익힐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도 축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약한 팀은 감독이 바뀔 때마다 축구가 바뀝니다. 오늘은 점유율, 내일은 역습, 다음 감독은 투지, 또 다음 감독은 압박. 선수들은 매번 새로 적응하고 대표팀은 매번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해외 강팀의 시스템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번 유소년 육성, 2번 지도자 교육, 3번 데이터 분석, 4번 감독 선임 기준, 번호만 적어도 됩니다. 다섯 번째 차이입니다. 강팀은 데이터를 장식품으로 쓰지 않습니다. 경기 후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 공간이 열렸는지, 왜 압박이 깨졌는지, 왜 같은 실점이 반복됐는지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전술도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코치입니다. 선수 선발도 여론이 아니라 역할 적합성으로 봅니다. 교체도 분위기가 아니라 경기 흐름과 체력과 상대 대응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이것이 시스템 축구입니다. 결국 해외 강팀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정하고 유소년을 추적하고 지도자를 키우고 데이터를 쌓고 실패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연결합니다. 이 단순한 일을 꾸준히 하는 나라가 강팀이 됩니다.
이 장면은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도 사업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매번 사람만 바꾸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다른 얼굴로 반복하게 됩니다. 강한 조직은 천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천재가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강한 리더는 영웅 한 명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5편에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피파를 넘어 유소년 협회, 감독 선임, 데이터, 리더십까지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팩트로 정리하겠습니다. 5, 4, 3, 2, 1. 에이스를 기다리는 낡은 습관을 셧다운하십시오. 사람에게만 기대지 말고 구조를 만드십시오. 강팀은 우연히 탄생하지 않습니다. 강팀은 설계됩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감독을 바꾸면 될까요? 선수를 바꾸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1편에서는 전술 실패를 봤습니다. 2편에서는 천재들의 고립을 봤습니다. 3편에서는 반복되는 구조적 실패를 봤습니다. 4편에서는 해외 강팀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는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5편입니다. 피파는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축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실제로 바꿔야 할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감독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감독이 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이 감독이 되는지 국민과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독 선임은 이름값이나 인맥이나 임시 분위기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공개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대표팀의 축구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축구가 완전히 바뀌면 선수들은 매번 새로 적응해야 합니다. 강팀은 감독이 바뀌어도 큰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도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압박 축구를 할 것인가? 빠른 전환 축구를 할 것인가?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가? 체력과 속도를 앞세울 것인가? 국가대표팀의 기본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유소년부터 어대표팀까지 연결되는 성장 구조가 필요합니다. 좋은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길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선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의 기술, 판단 속도, 공간 이해, 멘탈, 부상 이력, 전술 적응력을 장기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미래의 대표팀에서 역할을 할 선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입니다. 지도자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선수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선수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수의 장점을 읽고 팀 전술 안에 배치하고 위기 때 수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선수의 미래는 지도자의 수준과 함께 갑니다.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데이터를 장식품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경기 후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로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압박이 깨졌는지, 왜 공간이 열렸는지, 왜 실점이 반복됐는지, 왜 공격 루트가 막혔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분노하고 끝내는 팀은 또 무너지지만 데이터를 남기는 팀은 다음 실패를 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번 감독 선임 기준, 2번 협회 시스템, 3번 유소년 육성, 4번 지도자 교육, 5번 데이터 분석. 번호만 적어도 됩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강해지려면 에이스 한 명에게 기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손흥민 다음을 기다리고 이강인 다음을 기다리고 또 다른 천재가 나오길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팀은 천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천재가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강팀은 영웅 한 명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은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도 사업도 인생도 같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만 바꾸고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만 다른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낡은 조직은 실패자를 찾습니다. 강한 조직은 실패 원인을 찾습니다. 낡은 조직은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강한 조직은 다시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만듭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살아나려면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노는 시작일 수 있지만 변화는 설계에서 나옵니다. 기준을 세우고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실패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다음 월드컵에서 또 같은 장면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번 실패를 한국 축구가 바뀌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인가? 이 시리즈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재능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누군가의 운이 아니라 모두의 기준과 설계로 만들어집니다. 5, 4, 3, 2, 1. 낡은 반복을 셧다운하십시오. 사람만 바꾸지 말고 구조를 바꾸십시오. 에이스를 기다리지 말고 에이스가 살아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축구에서도 조직에서도 인생에서도 다시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